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5번째 순서입니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코너죠. 이슈 정복이라는 코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파서 지난 한 주 건너뛰었던 우리 문정보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허리가 없다 그러지만 저는 허리가 있습니다. 그 허리가 아팠거든요. 예, 지금은 다 나았어요. 예,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수해 복구 봉사활동 가셔서 이렇게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구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비닐하우스 천장 위에 교회 긴 의자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얹혀져 있어요. 전라남도 구례. 네, 전라남도 구례. 저희 지역의 당원분들하고 90명이 해서 갔어요. 청년당원들하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집안 과제들은 이런 것들은 먼저 하시고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 왜 그 버섯 농장에 이게 물 먹은 배지 있잖아요. 네. 예.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이 썩어서 냄새가 거의 와, 정말 지식할 정도예요. 근데 그날 더위가 또 33도. 저희 90명의 당원들이 거의 탈진 상태로 그래도 기뻤어요. 조금이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시더라고요. 네. 그걸 좀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몸 좀 푸니까 정말 제가 바로 또 오죠? 일을 보고 못 참잖아요. 막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래 다 낫습니다.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이 문제가 정치권도 완전히 강타했어요. 저희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지금 뭐 정치인 출신에는 차명진 전 의원이 최초의 확진자로 판결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강훈, 주옥순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났었는데 이낙연 이제 의원께서 자가격리를 하셨고요. 음성 다행히 나오셨고 그 뒤로 뭐 사실 김용민 의원, 뭐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때 CBS 출연했던 분들을 줄줄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보니까 난리가 뭐 났죠. 대전 쪽, 뭐 광주 쪽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또 인천의 김기용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무튼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박병석 의장께서요. 내일부터 국회에 일반인들 출입 제한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해당 의원님들 이제 김대중 센터발 그다음에 대전 시당발 해당실 보좌진들은 유연 근무해라, 재택근무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 보좌진들도 재택근무 들어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9월 6일까지인가요? 일체 국회 출입하는 면회 사절이 되는 면회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통제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도 나오고 이게 국감에 정기국회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길어지다 보면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이게 실제로 3단계 격상이 되면 실내에서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의원만 해도 30명이에요. 그러네요. 네, 본회의장에 300명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대면 국감이란 최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네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빨리 이 국면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오늘 이제 정세균 총리하고 의협이죠, 의협 최대집 의협 회장하고 만난 것 같은데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약간 뭐 서로 뭐랄까요, 타협할 수 있는 지점들 몇 가지는 조금 공감대를 약간 이룬 듯한 뉘앙스로 발표가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겠다. 복지부하고 의협 실무자들끼리 계속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큰 총론적인 거는 뭐가 조금 접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좀 되는데 이번 의료진들의 파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창궐했다고 해야죠. 창궐해서 국민들이 온 신경을 다 이렇게 옥죄고 있는 판에 이런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해가지고 쭉 이어왔던 거지만 설사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시기 넘기고 나중에 좀 정리가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최대집 회장 그렇게
소위 말하는 뭐 조폭식으로 그렇게 국민 협박하고 국민 건강 볼모로 협박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의협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국민들 비판이 당연히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네. 그 인의협이라고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는 항상 그 중요한 고비마다 네. 입장을 내고 늘 그 의미 있는 실천들을 많이 해왔던 의사 내 네. 양심적인 네. 단체인데요. 네. 여기 성명서를 좀 발표했는데 네. 골자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제목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명분 없는 의사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내용을 좀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의사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이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 의대 증원 안이 문제가 많고 잘 봐줘야 미미한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안에 대해서도 네. 다소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 파업은 전공의들이 주도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는 심각하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 정원 반대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열악하지만 지금 전공의 처우 개선 가지고 파업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대 증원 반대 문제로 전공의들이 나서는 것. 네. 그건 적절치 않다.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감염병 유행 시에는 코로나19 환자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중환자실 이런 네. 그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의료 공백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환자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보건 의료 정책은 결코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 정원 정책에는 반드시 핵심 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헌신으로 많은 시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았지만 네. 최대집 집행부의 잘못된 투쟁으로 차가운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지금 즉시 명분 없는 단체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어떤 성명을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저 복지부하고 상당히 그 팽팽하게 네. 맞섰다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복지부하고 조금 관계들이 워낙 그 의협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저쪽은 무조건 백기투항해라 정부가 이런 입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답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가 나서게 됐는데 어제 어쨌든 전공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소속은 좀 있었어요. 일단 그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대로 강행하겠다 지장 없는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어쨌든 국민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러나 정부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만약에 환자들한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어쨌든 허점이 많이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의사협회를 다 욕을 하지만 나중에는 또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정세균 총리가 국무총리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뛰어든 것 자체는 의미 있다. 그리고 잘 해결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민적인 압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인의협에서 성명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집이 더 이상 버티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조만간에 아무튼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리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리더를 잘 뽑아야 해요. 의사는 개인적인 신분으로 직업으로서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업의 유불리를 가지고 하는 게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진의 무한한 헌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최대집 회장 주관으로 하는 이 의료 파업
그동안에 쌓아왔던 우리 의료진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런 고마운 마음을 일순간에 부서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건 이제 의료진 쪽에서 어른들이 좀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식 있는 분들이 네. 나서서 이 자제를 촉구하고 네. 이렇게 충고도 하고 이래야 네. 하는데 오늘 때마침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아유, 잘 되셨네요. 네. 좋은 이 내용을 담은 성명이 나온 것을 굉장히 네. 기쁘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잘 해결되기를 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민노총 참가자들이 8월 15일 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민노총이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 참가자들이 이제 코로나 네. 이 검사를 받아왔더니 확진자가 나온 확진자 거죠. 한 명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관련된 지역에서 행사 네. 때 확진자가 있어서 그 영향인지 8.15 집회 때문에 영향인지는 아직 네. 밝혀지진 않았고요. 경로를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원인 규명을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보수 진보가 방역에는 네.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오해 사지 말고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명백하게 그 같이 시비 걸리지 말게 그렇습니다. 다루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교가 됐잖아요. 광화문 집회하고 민노총이 한 집회 형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비교가 됐거든요. 질서정연했던 네. 거리두기를 지켰던. 네. 다만 이제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라는 그렇죠. 비판은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네.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민주노총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먼저 받겠다. 그렇죠. 또 방역당국도 광화문 집회가 네. 문제였고 이 부분은 네. 질서정연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은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뒤늦게나마 다소 늦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방역당국에 협조하면서 네. 검사 받는 일은 잘한 일이다. 그럼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같이 그 숫자를 보면서 살얼음판 걷고 있는데 아무리 내 의견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 의견 조금 접어놓고 우리 정부 방역에 협조하시자고요. 네. 지난번에 의원님이 국토위 상임위 하실 때 네. 이현승 의원, 그러니까 국토위 그 통합당 간사 이현승 의원이 자격이 없다. 국토위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한번 질렀잖아요. 질렀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아 정말 많이 나오대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지르십시오라고 권유했고. 아니 저 박시영 의원님이 대표 가감히 실천을 하셨고. 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셨는데 네. 또 한 건이 터졌어요. 박덕흠. 네. 그때도 문제가 됐던 박덕흠. 네. 근데 야 MBC 스트레이트가 대단해요. 열일합니다, 열일.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언론이 이렇게만 좀 해주면 정말 감사하죠. 세상이 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밝혔죠. 가족 지분이 있는 박덕흠 의원의 5개 건설 업체가 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로부터 1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400억. 400억. 네, 무려 네. 400억. 네. 공사 규모. 네. 40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MBC 스트레이트에서 밝혔는데 네. 민주당의 박성민이라는 청년 대변인이 네. 손 떼라. 국토위에서 네. 떠나라. 네. 라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랬어요. 내일 상임위 열린다면서요. 내일 상임위 열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요 저희가 국토위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내일 그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얼른 사임해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까지 그 쭉 의견 모으고 지금 성명서 초안을 천준호 의원님이 작성을 하셨거든요. 저희는요 부끄러워서 같이 못해요 이 일을. 예? 저희 국토위에 앉아있는 의원님들 전부 다 무슨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다 앉아있는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진선미 위원장이죠. 진선미 위원장. 근데 이제 간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사가 민주당의 중요하죠. 간사는 조응천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의원님들이 네. 논의라고 또 열린민주당의 또 최강욱 의원도 국토위 소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도. 계세요? 네. 그러면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까지도 다 네. 합쳐서 네. 공동의 어떤 성명서를 네. 내일 발표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네.
그 집단적인 성명이 안 나온다. 네.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상임위 때 얘기를 해야죠.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저 지금 사주하시는 거죠? 아니 사주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열화 같은 이 염원을 받아서 제가 대신 네.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이 오늘 텔레방에서 너무도 분노했고요. 이거는 같이 이 사람을 사임시키지 않으면 국토위 전체가 망신스럽다. 대략 이런 의견들이세요. 그리고 성명 딱 발표하고 네. 박덕흠이 들어와서 앉잖아요. 네. 다 일어나서 나가. 딱 얘기하고 집단 퇴장. 네. 그거 나올 때까지 버텨.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와. 박시영을 국회로 보냈어야 돼요. 아니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잘했을 텐데. 네,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말 이거는 MBC가 이 정도 했으면 네. 나머지 몫은 상임위원들의 몫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네.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매듭을 좀 지어야 돼. 네. 그러니까 무섭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요. 천준호 의원님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발의하셨어요. 근데 법률로 넘기는 거는 좀 시한이 걸리니 이게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나하고 이해가 있는 부분들은 제척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실력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요거는 서울시 왔을 때 국감 사안이고 국정감사 네, 때 다뤄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청문회도 열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네, 네. 서울시로부터 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건 뭐 고발 사건으로 검찰 갈 사안이 네, 충분히 되지 네.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천준호 의원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더니 서울시는 겨우겨우 해서 자료를 줬는데 다른 기관들에서 좀 난색을 표하더래요. 그래서 국감을 통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네. 저희 민주당에서 좀 세밀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정기국회 때 네. 의원님의 여러 가지의 목표 과제가 있겠지만 네. 5가지 과제 중에 하나는 박덕흠을 사보임한다. 사보임한다. 그리고 네.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네. 의혹을 밝히고 네.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한다. 요거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김종인 대표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 박덕흠 의원 스스로 미통당에서 스스로 사보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면요, 미통당 계속 지지율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른 사보임 시키세요. 아니, 의원님이 한 다음에 김종인 받는 걸로. 모양새는 그렇게 하자. 의원님이 한 다음에 받는 걸로. 아이고, 네. 참말로. 자, 여론조사 민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광화문 집회 보면서 어떤 네. 느낌 받으셨어요? 이게 테러구나. 테러고 저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다음에 저희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민주주의 국가다. 화가 났어요. 좀 이럴 때는 좀 세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님하고 쭉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막 밟고 지나가는데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 등 뒤돌아서서 있었잖아요. 저는 이 한 개의 사진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했어야 되는 거죠. 체포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저는요 너무나 이거를 허락해준 판사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 민경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미통당 이 사람들 전부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예요. 테러. 이제 그런 어떤 민심들이 모아져서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조사 결과가 어떤지 조금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민심이 과연 뭘까? 그리고 통합당의 처한 지금 상황 얘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요 대목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국 지표 조사라고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4군데가 공동으로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겁니다. 한국 리서치,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이렇게 4군데가 하는데요. 지난 이제 목금토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안심번호, 휴대폰 안심번호로 전화 면접 조사, 상담원이 하는 조사 방식으로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국정지지도가 이제 51%가 나왔죠. 그 부정평가 42, 그러니까 9%포인트 정도는 긍정평가 높고요. 정당 지지는 민주당이 37, 통합당이 22,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에 비해서 민주당은 3% 오르고 통합당은 5%포인트 빠졌죠.
확실히 5%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히 드러났어요. 통합당이 5% 빠졌어요. 이 사안으로. 정당 호감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지도의 선행 지표가 사실은 호감도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호감도가 통합당이 조금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워낙 높았는데 애들이 조금 쇄신 흐름이 있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부동산 때문에 좀 있다 보니까 반사익을 거둔 측면이 좀 있었어요. 통합당이. 근데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통합당의 비호감도가 69, 호감이 24. 그러니까 거의 3배 남짓.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3배 남짓 높다. 굉장히 이제 이것은 전망적인 수치거든요. 민주당은 호감 비호감이 47대 47 동률을 이뤘는데 이 수치는 총선 전에 비하면 조금 나빠진 수치예요. 그때는 호감도가 더 좋았어요. 비호감 비율이 한 10%포인트 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도 아무튼 최근에 타격이 좀 있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차기 대선 집권 정당별 국정운영 기대감을 봤더니 민주당은 48%가 잘할 것이다. 잘 못할 것이다. 42. 한 6%포인트 정도 기대감이 조금 높았고요. 반면에 통합당은 36대 52. 36은 잘할 것. 잘 못할 것이 52. 별로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역시 시큰둥한 게 꽤 나왔고요.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대응 평가에 대해서는 73%가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한 달 전에 더 좋았어. 한 달 전에 84였는데 이게 73으로 좀 주저앉은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는데 정부가 어쨌든 약간 소비 쿠폰 뭐 임시 공휴일 뭐 등등등 얘기 나오잖아요. 소모임 허용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융단 폭격을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경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일부 또 확진자가 줄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풀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또 휴가철 이런 등등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조금은 7월 달에 비해서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수치가 조금 하락했다. 73%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이 수치에 대해서. 부분별 정책 추진 정당 기대감에서 일자리 부동산 난분 문제 양극화 방역 보건 5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자리 난분 문제 뭐 양극화 방역 보건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민주당이 압도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23대 21로 민주당이 23, 통합당이 21. 근데 어느 정당 하나 잘하는 데 없을 거다라는 게 32로 제일 불신이 컸고 그 중에서 이제 서울 지역만 보면 민주당이 19, 통합당이 28.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확실히 통합당 쪽을 손을 드는 사람들이 28%가 존재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19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냉랭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수치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다른 분야 일자리나 난분 문제나 양극화나 방역 보건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우세하지만 잘한다는 평가가 높지만 부동산 문제만큼은 엇비슷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오히려 약간 밀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일 것 같고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게 나왔어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29. 아주 비토칭이죠. 그다음에 방향 자체도 괜찮고 정책 집행 방법 모두 양호하다. 이런 게 28. 그러니까 29대 28 팽팽한 겁니다. 그러네요. 절대적인 비토층과 적극 지지층이 팽팽하고 조건부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책 추진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한다. 조건부 지지하는 분들이 32. 이거는 그럼 우호 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호 지분이죠. 그러니까 국정 방향에 대해서 저 방향은 맞아라고 보는 게 최대 10명 중 6명. 60%는 그 동의해. 다만 그 안에서 좀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관리하고 잘해야지 좀 바꿀 필요가 있어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건 지금 시기에 잘하면 60%까지는 우리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모른 부흥도 한 10%가 있습니다. 한 29%니까 30% 정도만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방향 잘못됐다고 비토하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비토층과 적극 지지층의 규모가 팽팽한 거야. 29대 28. 나머지 조건부 지지층이 우리한테 약간 우호적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언제든지 또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국정 지지도나 차기 집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는 이분들의 마음을 얻느냐의 문제고 때문에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민
국정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차기 대선 지도에서 네. 이재명 24, 이낙연 22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오늘 이제 발표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안철수 4, 홍준표 3이야. 통합당 후보가 한 명도 없어. 안철수는 국민의당. 홍준표는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이야. 아, 네. 오세훈 이런 사람 2%밖에 안 나왔어. 근데 아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이 우세했어요. 네. 이낙연 의원이 47대, 이재명 지사 31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우세한 건 맞지만 네. 신문에서 미다시를 뽑은 게 뭐냐? 네. 통합당 내 지지층에서도 이재명이 1등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야. 13%로 1등이 나왔어. 세상에.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네.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당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역선택을 한 거다. 어허. 민주당 흔들기 위해서 네. 이재명 쪽으로 그냥 지지도 안 하려면서 그 역선택한 거 아니냐, 흔들기 위해서. 설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하나. 네. 두 번째는 네. 지금은 대선 때 임박해서 하는 조사가 아니니까, 네. 민감한 시기가 아니니까 네. 그런 정략적 판단이 있다기보다는 네.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재명 네. 쪽으로 간 거다. 저는 후자에 한 표. 저도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야당에 적절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네.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는 있다. 네. 그래서 통합당 내 일부 지지층들이 그렇게 네. 지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게 끝까지 갈지 선거 시기에 다가오면 네. 또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이재명 딱 반반씩만 섞어놨으면 아주 정말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면 또 제3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섞어놓은 제3후보. 네. 네, 그런 어떤 조사 결과 네. 저는 뭐 그렇게 좀 분석하는 편이고요. 네. 갤럽 결과가 발표됐죠.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뭐 지지도는 비슷했습니다. 비슷해요? 47대 45.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도 네. 여기서 이제 잘한다는 게 37%가 나왔는데, 오픈 응답에서. 아니 이게 왜 이래요 이거는? 아니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보는 사람들이 100% 기준으로 하면 37%가 네. 코로나19로 뽑았다는 아하. 얘기예요. 그 얘기고, 부정평가하는 사람 주로 부동산 정책을 여전히 뽑고 있더라. 이게 이제 잘한다고 33%가 아니 그거 잘 못한다. 잘 못한다. 부정평가 중에서 잘 못한다는 걸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명 중에 1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대통령이 일을 잘 네.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네. 있다는 이제 얘기고요. 뭐 천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뭐 정당 조금만 더. 지지도는 39대 23이 나왔어요. 갤럽에서는. 네. 비슷하죠, 추이는. 네. 아까 그 전국 지표조사하고 조사 방식이 비슷하니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무선 85, 유선 15%로 갤럽은 네. 조사를 합니다. 100% 안심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도에 있어서 2점 척도를 사용하고 프로빙 재질문할 때 아유 뭐 중간 그렇게 척도가 있어서 어려운 아무튼 얘기하면 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가 71, 네. 아니 71%, 71%. 김부겸 9%, 박준민 11%로 야. 기존 조사에 비해서 조금 더 간극이 네.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 분위기는 당대표 선거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낙연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고위원 선거가 조금 관심사예요. 아이고 이거는 아무리 박시도사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는 맞춥니다. 아니 내가 근데 봤을 때 공개를 안 할 못 맞춰. 뿐입니다. 공개를 안 할 뿐이야. 다 나왔어 이미. 아니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공개를 못 할 뿐이야. 근데 내가 따로 적어줄게. 누군지. 1등 누구? 1등이요? 저는 1등은 최고위원 1등 김종민. 왜냐하면 대의원 선거에서는 염태영 시장하고 김종민 의원하고 예. 용호 쌍박인데 권리당원에서는 염태영 시장이 권리당원에서 많이 조금 안 알려져서 상대적으로 김종인 의원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동의. 그 벌써 이제 2명은 들어간 거잖아. 동의. 아 근데 이번에 염태영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건 돌풍이에요, 돌풍. 우리 한 번도 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회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지지 열기가 네. 단체장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나 네. 그다음에 원외위원장들 네, 또 시도의원이라든가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네, 네. 이번에는 자치분권 국가 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우리 그
부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네. 염태영 시장을 밀어야 한다. 네.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럼 3등은 누구예요? 3등부터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안 걸려나 안 넘어가네. 아니, 있는데 말하기 곤란한데 조금 개혁성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약간 막판에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고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권리당원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론이 날 건데 네.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주십사.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들어갔잖아요. 24, 25. 그다음에 이제 전국대 의원들은 26, 27 이렇게 투표를 하세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투표하시는 게 결국은 민주당을 도와주시는 그 가장 큰 일입니다. 지금 저 전화 오시면 꼭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원래 이제 권리당원의 큰 축이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온라인 당원, 네. 그다음 호남 당원이 큰 두 축인데 사실 당원 쪽에는 이낙연 의원이 상당히 네. 그 호남 쪽에서는 뭐 약간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온라인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왜냐면 호남 쪽의 당원들은 이미 뭐 대충 이낙연 의원이 굳힌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온라인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고 그것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 특히 5위 싸움. 네. 4위, 5위는 지금 약간 특히 마지막 한 자리 놓고는 혼미해요. 한 3명이 다투고 있거든. 네.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아. 박씨도 다만 알아. 근데 안 가르쳐줘. 그러게 근데 딱, 있기 없기.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거 써보세요. 여기다가. 나중에 써줄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믿거라 말거라. 네. 리얼미터에서도 국정 지지도 뭐 2.8%포인트 올라서 46.1, 정당 지지도 39.7 대 35.1, 민주당 4.9 올라갔고요. 통합당은 1.2%포인트 좀 빠졌는데 역시 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정치 저관여층까지 폭넓게 잡히다 보니까 통합당이 저 못마땅한 정광훈 이 네. 행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통합당, 그렇죠. 실질적으로 키웠던 장본인에 네. 대한 냉엄한 평가가 상담원이 전화 조사하면 정치 저관여층도 네. 느끼기 때문에 폭넓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 정치 고관여층 위주로 네. 응답하는 리얼미터 네. 방식 같은 경우는 ARS 방식은 상대적으로 핵심 지지층들 중심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가 조금 더뎌요. 이게 조금 누적이 돼야 돼.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단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게 55.9가 나왔어요. 와. 신중한 결정 40.2. 그만큼 지금 방역 심각하다.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하면서도 네. 방역이 먼저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다수의 그렇습니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동산 문제로 예. 사람들 마음이 많이 돌아섰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분들, 네. 30대, 네. 그다음에 진보층에서 애정을 가졌던 층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랬죠. 최근 국면에서. 네네. 근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조금 재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네네. 행태에 못마땅하고 네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들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좀 돌아왔고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죠. 네, 자영업 20대에서도 조금은 나아진. 지금 통합당 분위기가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통합당 분위기요. 네.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맞네. 좋다 말았다. 약간 허둥지둥 되는 느낌이야, 저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좀 버텼어, 처음에는. 네, 방역 네, 실패가 정부 탓인데 왜 우리한테 네. 돌려? 왜 네. 정광훈하고 우리 연결시켜? 네. 8.15 집회에 왜 우리한테 덤탱이 씌워? 라고 막 막았어. 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뚫린 거야, 첫 번째는. 뚫리죠. 저 MBC에서 나온 건데 당 나왔잖아. 대표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서 먼저 첫 번째 뚫린 것은 네. 8월 11일 날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이 응.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그럼요. 사실상 방조했거든. 첫 번째 그럼요. 그게 있고 두 번째 이 양반이 예. 공교롭게 그 시점에 예. 광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 5.18 망언에 대해서. 근데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통합당은 사실은 상관없어. 그렇죠. 이게 자유한국당 시절에 의원들이 망언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통합당이 계승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네. 측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 자기가 사과한 거야. 그럼 정광훈 띄워줬던 것도 황교안, 나경원 등등등 사람들이지만 자유한국당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통합당이 사과 이거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지. 5.18 망언은 똑같다는 거야. 전신 때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국민들한테 염장을 지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과한 거거든. 네, 네, 똑같은 네. 경우인데 네. 할 말이 좀 없어. 궁색해. 저도 계속 주장했지만 사람들 다 그걸 깨트려 보는 거죠, 국민들도. 안 믿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 방역 실패에 대해서 네. 여전히 정부에 대한 책임을 씌우면서도 그게 먹히나요, 국민들한테. 정광훈 일당하고 선긋기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해. 립 서비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거져요? 황교안하고 그렇게 밀월 관계를 그러니까 유지했는데. 지금 사실은 모든 잘 봐봐요. 지난번 정강원 띄워줄 때 어느 의원 하나가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황교안, 나경원 손잡고 막 광화문에 집회할 때 모든 의원들 다 참여했잖아. 네. 거기서 쓴소리한 의원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모두가 자유롭지가 못해. 그럼요. 그 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의 김종인도 자유롭지 못해. 왜? 그 그럼요. 당의 대표야. 얼굴이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종인이. 자기는 나는 자유한국당 때 없었어. 이걸로 안 된다는 거야. 그 그렇죠. 당의 지금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내분에 약간 빠진 느낌인데 이거를 지금 그 통합당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자기들은 네. 당무감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월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서 보면 조직 강화 있잖아요. 조직 강화 특위 구성해서 당무를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조직 실사하잖아요. 똑같아. 이쪽은 이제 당무감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다는 거야. 그걸 몇 개월 해서 문제 있는 강성위원장들을 자연스럽게 교체하겠다. 이렇게 약간 면피성 발언들을 일부 의원이나 위원장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 뭐 시점도 아닌데 그 위원장 바꿔서 뭐해요? 총선 전도 아닌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지. 그 당무감사 결과까지 몇 개월 그걸 지켜보라는 얘기는 안 내가 볼 하겠다는 때는 거죠? 더 지지율이 까먹을 거다 앞으로. 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을 텐데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다면 중도화 전략에 대해 진정성이 있으면 이 문제를 끊고 가야 하는데 끊고 가는 첩경이 뭐냐? 민경욱 건을 처리해야 돼. 민경욱이 4.15 선거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집회도 그런 일환이었고 이 문제에 이제 김종인 입장을 정리하고 징계해야 돼. 민경욱을. 그걸 못하면 이 의지가 없는 거야. 시간 끌기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 입장을 정확하게 민주당이 견제하고 민경욱을 징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민경욱이 징계를 당하잖아? 만약에 또 날 시키는 거야 지금. 민경욱이 가만히 징계하라고. 있겠냐고 막 떠들 거 아니야. 그냥 막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볼만할 거 아니야 그 집안. 그렇죠. 꼭 하세요. 네, 아니 또 오다 들어왔습니다. 오다 오늘 2개밖에 안 줬어. 네, 의원님. 오다 들어오면 또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그 많은 분 양심 있는 우리 지지자들은 그 얘기 하면 됩니다. 지금 감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양심 없는 교회들 그 비대면 공고를 무색하게 여전히 그 예배를 보는 데들 있잖아요. 그거 감시해야 하고요.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정광훈과 이 통합당의 행태들 연결고리 아까 민경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SNS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요. 저기 선한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정부 방역 따라서 지침대로 다 그렇게 하는 선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몇몇 그 튀는 교회들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지. 그래도 종교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적을 상대를 다 이렇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세력들 떼어내고 그럼요. 일부를 문제시 삼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무력화시켜야지. 잘하시자고요. 국회는 근데 9월 달에 지금 8월 달에 임시국회 들어갔죠. 오늘부터인가요? 들어갔어요. 아니 지난주에부터 열린 상임위도 있고요. 지금 결산국회니까. 결산하는 거죠? 결산하는 건 뭘 결산하나요? 작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거죠. 제대로 썼는지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국토위가 열린다는 거고 내일 국토위에서 박덕흠 사보임 철폐 기다리세요. 사보임 촉구하는 성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만약에 당에서 집단적인 성명이 안 나오면 문정복 의원의 개인의 성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기국회는 9월달 정기국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열심히 보좌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원님들 요즘 뭐 많이 못 만나죠 요즘에. 잘 못 만나고요. 지금 스스로 이제 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꽤 되시고요. 이제 정기국회 준비하시느냐고 뭐 이제 그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잘 못 만납니다. 의원님들 그 이제 상임위원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의총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 난 그건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른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너무 짧게 한다는 불만들이 제가 여러 곳에서 들렸어. 그러니까 30분만 딱 한다는 거야.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의원들이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소통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불만이 나. 그러니까 오히려 정기국회 앞두고 그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의원총회 한 번 할 텐데 그때는 좀 길게 해서 한 2시간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친하시잖아. 김태년 원내대표랑. 저하고 친하대요?
얼굴이 우리 다 같은 비슷한 우리 과잖아. 같은 과라서 이게 좀 사람들이 좀 그런 과잖아요. 근데 제가 김태년 의원님만큼 못생겼어요? 아니야, 헐나. 헐났잖아. 근데 왜 거기다가 나 0.1초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나오잖아. 헐났다는 얘기가. 그게 진심이거든. 아 진짜.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건의하셔서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당내 쓴소리가 나올 때 불필요한 얘기까지 막 이렇게 묻어서 나오거든. 근데 사실은 이랬어요. 저희가 의총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게 뭐냐면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표단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뭐 힘을 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좀 한번 같이 뭉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박 대표님 말씀대로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사실 코로나만 없으면 한 뭐 하루짜리 워크숍 통해서 서로 분야도 나누고 각자 이렇게 좀 소통도 해가면 참 진짜, 좋았을 거예요. 진짜 코로나 3단계 들어가면 어떡해? 의원총회도 못 하네? 뭐 그렇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집합금지가 되는 거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네. 비대면을 길게 가져가. 비대면으로 2시간, 3시간 해. 그러니까 아무튼 제 요지는 혹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수기인가? 제대로 우리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여러 얘기 뭐 이런 게 지금까지는 덜 나오긴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사람이 다 똑같아서 그런 약간의 그런 것이 제 귀에 약간 포착이 되길래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 한마디 드리는 거고요. 그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발언할 기회를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지도부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국감은 진짜 제대로 못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지금 민주당이 그 준비하고 있는 핵심 과제가 뭡니까? 4차 추경이겠죠? 4차 추경. 예, 4차 추경이겠죠. 4차 추경. 그다음에 일하는 국회법 등등 그 공수처법 개정안 뭐 이런 거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김용민 의원이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모시거든요, 수요일 날. 그럼 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 일하는 국회법이나 뭐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좀 그래야 되겠죠. 다뤄야겠죠. 저희 뭐 대표 법안인데. 어쨌든 대표 법안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통합당과 좀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약간 의향이 내비쳐요. 그러니까 확 밀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국회 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 수는 없다라는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내가. 저희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바로 붙이기보다는 국민들이 아직도 다 몰라. 일하는 국회법이 뭐 하자는 건지 그동안에 왜 안 돌아갔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방역 문제 먼저 조금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단순히 여야 간의 힘겨루기나 이것만 가지고 통과시키면 안 돼. 쟤네는 절대로 통합당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압박으로 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그리고 일하는 세력이라는 어떤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 7월 임시회 끝나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주요 키포인트가 독주, 뭐 이런 거였어요. 저쪽에 프레임이 씌웠죠. 그러니까 이제 미통당에서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민주당 혼자서 쭉 가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불편함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미통당이어도 잘 내면서 가라. 그리고 그중에 제가 꼭 팁을 드리고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야 뭐 생각을 비슷하게 하겠지만 뭐 정의당이나 나머지 정당도 있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취지를 알리고 설득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통합당 혼자 물론 국민의당 뭐 안철수야 뻔할 것 같지만 어쨌든 무소속이나 다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게끔 민주당만에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선을 넓히라는 거야. 이렇게 아군을. 2부에 참여하시는 고민정 의원님께서 아니 문정부 의원님이 하셔 일단 1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2부 때 또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문제 진짜 잘 풀어야 돼요. 우리 1호 당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지혜를 총발휘해서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내고 이거를 의원님이 앞장서서 잘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 좀 시끌시끌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방식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편적으로 지급할 거냐, 선별 지급을 할 거냐, 그리고 또 하긴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로다가 뭐 설왕설래 논란들이 있는데요. 저는 해야 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 재난지원금 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 받았어요. 방송에서 얘기해요. 잘하셨어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의 재정 규모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꽤 많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한 주 정도 뒤에 나왔으면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방역 문제를 조금 더 지금은 방역에 그냥 초점을 다 두고 네. 지금이 최대 고비니까 이번 주까지는 거기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방역 야당 협조하라. 야당 어떻게 압박하냐면 광복절 집회 참여했던 당원들한테 다 알려라. 문자 보내고 해서 검사 받으라고 독려해라. 이렇게 해서 전선을 그렇게 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가고 이게 조금 한숨 돌릴 정도 되면 그다음에 그럼 어려움에 빠진 이분들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옮겨갔으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반발짝 좀 빠른 느낌이 있었어. 이야기가. 그게 조금 아쉽고요, 솔직히.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 주장하는 분들이 좀 팽팽히 맞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제 목소리가 어떻다라고 뭐 하셔도 강하게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보고 네. 다만 그 빈곤층들이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탤 거냐라는 문제를 지자체나 다양하게 협의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그 기준들을 살려가면서 직접 타격이 좀 더 많은 분들을 더 네. 지원할 수 있는 네.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 그 지원책이라는 네. 거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네. 많이 있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할 영역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막 설정을 너무 세게 붙는 거는 네. 좋지 않아. 지금 그냥 좀 홀딩하고 방역에 초점을 두자. 그 다음에 한 주 정도, 열흘 정도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박 대표님 생각이고. 그런 걸로 하고. 아니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했잖아요. 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안 들릴까 봐. 안 들릴까 봐. 세게 할 잘 수밖에. 들렸나요? 네,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여러 가지 현안들 다뤄봤는데요. 문정무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행동지침 2가지 주고 갑니다. 내일부터 이제 문정무 의원님 하시는 거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대신에 문정무 의원님이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열심히 하신다. 여러분들 해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후원금. 문정무 의원님의 그 후원에는 우리가 박시영 TV가 책임지는 걸로 하고. 와 짱인걸요. 그거는 이따 이후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보고 판단하는 걸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일부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허리 완쾌됐다니까. 네, 허리 있습니다. 네. 걱정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멋진 의정 활동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